여러분, 이충렬 교수의 그 세계 여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슬라이드를 지나가서 과거에 했던 얘기에서 이제 이제 양력과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뭐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제 경제학자로서 몇 가지 질문과 답,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게 도움이 물론 되겠죠.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하고, 이렇게 또 세상이 굴러가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뭐 세계를 알아야죠.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 역사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정치 치대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뭐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자 국가이다. 이건 이제 아마 저한테 이제 한국 경제 이해 수업을 들은 학생은 조금 더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뭐 슬라이드 같은 거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느끼고 또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자, 우리나라 얘기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른 나라 이야기와 이제 세상 얘기를 먼저. 전 세계 이제 인구 1000만 이상의 국가이면서 1880년이 되어야 서양과 서양 문물을 본격적으로 만난 국가는 얼마일까? 제가 이제 80년이 된 거는 알다시피 1870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개항을 하죠. 그리고 곧이어 몇 년 후에 이제 미국과 영국과 독일, 뭐 러시아 이렇게 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사급, 공사급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도 들어오고, 학교도 세우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이제 보시죠. 바로 전에 이제 제 슬라이드 이제 보시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인 요 지역, 요 지역이 우리나라 위치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치. 그러면 언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서양 문물과 왜 그럼 서양 문물을 여기서 집중을 알다시피 이제 그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당시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이제 앞장을 서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 그때 이제 유럽이 이제 총과 대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점령을 한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1770년대에 일어나죠.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 발전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증기기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먹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쉬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증기기관은 연료만 집어넣으면 하루 종일 돌아가죠, 이게. 물론 그 연료를 사람이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지만, 자, 이런 식의 이제 동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잡아끄면 이제 뭐 얼마 정도의 이제 힘을 갖다 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증기기관이면 사람이 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내는데 동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라는 말이 생기게 되고 대량 생산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우리는 서양 문물이 오는 거하고 산업혁명이 오는 게 그런 문물을 동시에 받아들였죠. 동시에 받아들인 게 1870년 일본의 개항.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인 것보다는 대부분은 일본을 거쳐서 받아들였죠. 물론 그 이전의 시대는 어떠냐? 중국 청나라 초기 혹은 뭐 명나라 시대만 해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다. 과학과 뭐 알다시피 여러분 유럽에서의 3대 발명품이라 하는 화약, 이것도 역시 중국에서 그 이전의 원나라 시대에 있었던 거고, 뭐 인쇄술이 이제 유럽의 혁명을 일으켰다 했는데 그것도 이미 아시아에서는 목판 인쇄를 다 했잖아요. 우리 대장경 알다시피 목판을 했잖아요. 차이가 있고, 구텐베르크가 하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는 이미 금속 활자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많은 문명들을 우리는 다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훨씬 더 산업혁명으로 빨라지면서 이제 아시아들이 이제 다 식민지가 되든가 이제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도 상당히 늦었죠. 유럽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인 게 라틴 아메리카,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 되니까 그 이후 되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제 유럽인들이 출현해서 노예 무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은 사는 거죠. 아프리카인들은 사서 아프리카인들을 어디로 보내니까 미국에 보내는 거죠. 미국도 역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 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유럽인들이 나타나는 건 대항해 시대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가는 항로를 만들고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1490년대니까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총과 대포, 뭐 기타 문명은 이제 신문명이라는 걸 이제 갖고 오는 게 16, 17, 18세기가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늦었죠. 굉장히 늦었죠. 비록 뭐 늦긴 했지만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개체분 빨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구가 한 1000만 되는 나라로부터 유럽을 있는 줄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는 나라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임진왜란에 이제 조총이 등장해서 조선군들이 이제 굉장히 패하게 됐는데 그 조총은 어디서 왔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디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에 갖다 준 거죠. 일본은 그 조총을 개발해서 한국을 점령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서도 당시 얘기나 조선 얘기하면 1880년 이 대세와 서양과 서양 문명을 본격적으로 만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서구의 과학 문명에 이제 굉장히 뒤떨어졌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보다 조금 앞선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 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오랬고, 굉장히 서구에 있는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늦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치, 유럽에서 그게 가장 먼 위치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와도 멀고, 미 대륙을 지나와도 멀고, 태평양을 건너도 멀고,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인구의 99%가 단일민족, 우리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민족. 물론 뭐 중간에 뭐 몽골인이 와서 점령을 했고, 뭐 청나라 사람들도 왔고, 그래서 뭐 중국인들도 왔고, 그래서 뭐 섞여서 제가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일민족인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같은 언어를 갖다가 이제 한 나라 사람이 다 쓰는 나라는 얼마 될까? 그리고 독자적인 문자까지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또 얼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시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뭐 이제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고요. 아프리카도 여러분이 보면 이제 검은색 흑인이 다 살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민족이 달라요. 유럽은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프랑스인이 다르고 영국인이 다르고 노르웨이인이 다르고 하는 거 다 독일인이 다르고 다 알고 있고 북유럽, 남유럽 다 갈라지고요. 동부유럽, 서부유럽 다 갈라지고 러시아 이렇게 넓다고 얘기하죠. 그럼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의 서쪽은 유럽인 쪽이고 러시아의 동쪽은 알다시피 우리처럼 생긴 아시아인이 살고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뭐 말할 것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이고 북아메리카죠. 남아메리카 대륙도 이제 인디오들이 살았는데 인디오들이 상당수가 이제 죽죠. 대부분이 이제 전염병 유럽에서 갖고 온 전염병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가고 혼혈 인종이 대부분들이 남기고요. 아프리카 지역도 나요. 메나 지역 말씀드리면 중동 지역은 옛날부터 다양했죠. 흑인, 백인 모여서 유럽계가 이제 혼혈이 된 지역이. 근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인구가 한 1000만 이상 되면서 한 민족이 사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또 여러 민족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유한 민족의 특성과 언어를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 1000만 명이 같은 언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글을 또 쓰죠. 세종대왕 덕분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덕을 보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물어볼 때 첫 번째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같은 민족이냐 물어봐요. 같은 민족이다. 말은 어떠냐? 말도 제가 똑같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말이 제일 걸작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죠. 이념이 달라서 싸운다. 체제가 달라서 싸운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야, 너네들
한 2000년을 같은 땅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민족이고 어떤 뭐 형제 자매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싸워? 그럼 뭐 때문에 싸워? 이념? 이념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장황하게 뭐 북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뭐 독재 체제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그게 독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 독재가 그거 왜 안 무너져요? 하고 물어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야, 자 이게 두 번째 얘기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년 동안 신라 통일한 이유죠. 신라 통일한 게 680년쯤 되니까 그 이후 한 1500년이 흘렀는데 우리 왕국은 세 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면 다 어떻게 돼요? 한 200년마다 한 번씩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게 뿐만이 아니라 옆 나라가 침입해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나라들이 몰려있는 주변 국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왕이 생겨 장군 출신의 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점령을 해요. 점령해서 넓은 땅을 다스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다 이 그 왕의 아들 뭐 손자가 이제 다스릴 때 되면 또 이제 능력이 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왕실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럼 옆 나라에 또 이제 똑똑한 친구가 하나 왕이 장군 왕이 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부터 점령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어떤 나라엔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유럽 지도를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의 또 이제 로마가 커졌다 작았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그게 이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제 갈린 이후 한 4세기쯤 되겠죠. 4세기의 그 갈린 이후 유럽 지도를 보면 이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거기만 그러냐?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대륙을 보면 여러 조각이 쪼각장이 맺던 왕국이 계속 바뀌었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계속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되고 계속 왕국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종족 혹은 한 뭐 민족이라 그럴 수도 있고 종족이 이제 크게 돼가지고 여기를 쫙 다스렸다가 또 줄어들고 다른 종족 혹은 뭐 민족이 또 다스렸다가 쫙 커졌다 줄어들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정복했던 지역이 어떻게 돼? 자기 자손들을 남기게 되고 자기 사람들을 남기게 되죠. 그럼 거기서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민족이 커져가지고 A 플러스 B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B 지역에서 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A 민족 사람으로서 혹은 결혼을 해서 B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에 이제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가게 종 그렇게 되니까 그걸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 지역, B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A 지역 사람 말을 쓰면서 민족이 B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을이 한두 개가 타운이 생기게 되고 그 반대로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서로 믹스가 되는 상태로 되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족이 살게 되고 다른 언어를 쓰게 되고 특히 이제 뭐 정글이라든가 고산지대 사람들은 세상하고 접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오래 간직해주고 소수민족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선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들, 그건 귀족들의 얘기고 일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저쪽에서 왼쪽에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뭐 자기를 다스리면서 세금 내라고 내고 어느 날은 또 어떻게 돼요? 서쪽에서 온 사람이 또 세금 내라고 내고 또 어느 날은 또 남쪽에서 온 사람이 다스리고 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 왕국의 경쟁 시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뭐 유럽을 발전시켰다 뭐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삼면이 바다죠. 누군가가 침입해 올라가려면 대량으로 침입하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서해를 건너와야 되고 혹은 뭐 일본에서 온다는 게 남해를 건너와야 되는데 몇십만 명이 몇만 명이 그 배를 타고 건너온다는 게 보통 경제력이 아니거든요. 배를 그만큼 갖고 있어야 되고 해군이 있어야 되고 육군이 있어야 되고 한다는 게 보통 경제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일어났다는 게 이제 1592년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임진왜란이라는 게. 일본도 이제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타이밍이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 번 가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세기에 다시 한 번 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을 침략하러 간다는 게, 우리가 막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침략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뭐 10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가 타고 갈 배가 있어야 되고, 침략을 하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는 나라니까 배가 있어야 되고,
그 배 식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는 군인이 있어야 되고 뭘 타고 간다. 이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기 힘든 게 되죠. 그러니까 단 하나 유일한 통로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건데 북쪽으로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죠. 중국이랑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도 침략을 안 하고 침략을 받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론 뭐 국기경쟁에서 소규모 전투는 일어나겠지만 대형 전투는 일어나기가 힘들죠. 약간의 뭐 국경을 침략해가지고 뭘 훔쳐간다. 이건 도적질이지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왕국만 존재해서 신라가 있었다가 망해서 뭐 일시적으로 뭐 혼란기가 있었지만 다시 고려가 해서 한 450년 이상을 가고 조선이 해서 500년을 가는 게 딱 그런 이유 때문이겠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침입할 때 굉장히 힘든 구조죠.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대량적인 사건이 났을 때가 뭐 몽골조 침입 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나라가 침입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뭐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볼 뜻이고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와서 직접 지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조수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죠. 외국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시하고 지금 21세기 여러분은 좀 다르죠. 하지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살아온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우리 조상과 저까지의 세대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세계사적에서 다른 운명을 갖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라이트하고 롱 문제, 잘나고 못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이기만 해서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럼 21세기에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점을 제가 느낀 점 몇 가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죠. 누구는 잘나서 선진국에 되는가?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 거야. 내가 경제학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학생들은 지금 선진국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어보면, 24개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난 선진국에 산다. 선진국에 산다는 상징이 뭐냐? 미국의 상징과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럼 스타벅스 커피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세계 여러 나라에 스타벅스 커피가 있다는 얘기도 되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또 오리지네이트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잔이 뭐 4,000원 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4, 5,000원 한다는 얘기는 4달러, US 달러를 하면 4달러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어저께 시간이죠. 개도국가 선진국의 뭐 이렇게 소득 갖고 나눴는데 1인당 소득이 뭐 1,000달러면 아주 저소득이고 만 몇천 달러가 넘으면 이제 고소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소득이 중간에 있고요. 그럼 이제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인데 이게 스타벅스 한 잔 커피가 이제 4달러거든요.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4달러 400달러가 되죠. 그러면 이제 1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이제 1,000달러가 되는 사람이 이 4달러짜리 스타벅스를 먹을 수가 없거나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스타벅스를 갖다 여러분은 뭐 그냥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좀 어렵지만 비싸다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인데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마시고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커피 같은 거 들어오면 학생한테 학생의 수능 말씀은 운이다. 운이 뭐냐면 학생이 스타벅스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사회에서의 그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서비스를 팔아서 사람들이 받은 돈을 갖고 그 소득이라고 하죠. 그걸 갖고 자기가 얼마나 물건을 사냐? 뭐 이걸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능력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이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벌써 내 갖고 있는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게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다음 얘기를. 자, 여기 이제 여기 스타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알다시피 아이스 뭐 라떼 같이 보이네요. 이게 한 5,000원쯤 할 거 아닙니까? 4, 5,000원 할 텐데. 이게 이제 운이다 하는 얘기는 이거를 마실 수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것을 마실 수 있는 가정과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의 경제력은 대부분이 운인 게 더 크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재미난 웹사이트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globalriches.com입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을 이런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녹화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클릭할 수가 없는데 www.globalriches.com을 갖다가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쳐보시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시죠. 여기 요 지점에 뭐냐 Enter Annual Income, Selected Loca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인컴이라고 된 데 있어요. 인컴이라고 된 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코리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원.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이니까요. 이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애뉴얼 인컴, 네트 인컴인데 세금 다 하지 않는데 소득을 이제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교수니까 뭐 1억 원 정도 되니까 이렇게 뭐 칩니다. 그럼 1억 원 치고 요 show my result 요걸 갖다가 이제 딱 클릭을 합니다. 요걸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서 소득이 상위 몇 %일까? 이제 클릭하면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월드뱅크에서 한 서베이 데이터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75억 인구의 이제 소득 분포를 쭉 이제 구하고 거기서 제가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서 쇼 마이 리저트 클릭을 하면 제가 지구 75억 인구 중에 위에서부터 몇 등쯤 할까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득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클릭해 보는 거 제가 한번 해보죠. 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억 소득을 한다 그러면 웬만한 중산층이 다 받는다고 얘기하고요. 금융기관에 근무한다 그러면 아마 은행 같으면 평균이 1억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전체 어떻게 되죠? 0.08%입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0.08%가 되고 상위를 따지면 466만 명입니다. 0.08%면 어떻게 해요? 1000명 중에 1등이라는 소리죠. 지구에 사는 사람의 1000명 중에 제가 1등을 한다는 소리보다 10,000명 중에 8등을 한다는 소리니까요. 물론 제 소득이 이제 이거보다 더 높아집니다. 다른 올라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기관 사람들의 평균 연봉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구의 다른 사람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74, 그러니까 이게 460만 명이니까 어때요? 75억이라고 따지면 74억 9,600만이 이거보다 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연봉 1억이 제가 10만 달러, 뭐 지금 환율 바뀌어서 좀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1억보다 좀 1억 한 2천만 원 되겠네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연봉 1억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연봉 1억이 나온 것인가?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자, 연봉 소득이 어째서 10만 달러인가? 1959년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제 1인당 한국 사람의 소득이 이제 80달러였어요. 그리고 2018년에 한 3만 달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80달러, 우리나라,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3천만 정도가 살았는데, 3만 정도의 평균 소득이 80달러였고, 지금 이제 5천만이 사는데, 2018년 현재 3,000달러면 이제 평균, 제 소득이 이제 3,000달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을 비교해 봅시다. 80달러, 59년에 이제 80달러 받았을 때, 여기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포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뭐 있죠. 소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높은 사람의 분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쪽에 나오는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고, 저기는 이제 평균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959년도에 제가 태어나던 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도 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소득이 높아야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사람이 소득이 높았어야 뭐 이 정도 높았겠죠.
당시에도 고연봉을 받거나 뭐 땅도 좀 있고 건물도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높아봐야 연소득 80달러 하던 거에 비해서 뭐 몇백 달러 할 정도가 되겠죠. 1978년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소득이 이제 평균이 1000달러야 돼요. 1000달러에서 되면 1000달러의 평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78년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그 중에 노숙이 높은 사람이 있는 이쪽 방면이 있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얼마나 높았냐? 아다시피 이 정도 돼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소득의 2배를 벌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00달러 버는 거고 3배를 벌었다. 3000달러 버는 거죠. 그러면 59년과 78년 제가 태어나던 해하고 대학을 들어가던 해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평균이 어떻게 돼요? 80에서 1000이 됐고 잘 산다는 개념 내 소득이 1959년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소득의 2배를 받으면 160달러가 됐을 거고 1978년도에 내 소득이 대한민국 사람의 2배가 됐다면 2000달러가 됐을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이 얻어서 이만큼 대한민국 사람 평균 소득의 2배를 얻는다. 2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잘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왜? 내 주위 사람들은 다 1000달러를 버니까 평균이. 그러면 2018년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소득은 전에 봤듯이 약 3만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만 달러요.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에 여기가 이제 고소득자고 저소득자일 때 내가 2배를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만 달러가 되는 거죠. 3배를 얻었다면 9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죄송합니다. 이거 2020년 현재 제가 이거 틀렸네요. 자, 이 마우스를 쓰니까 이제 좀 불편합니다. 자, 2020년 현재 제가 만약에 베트남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이 나이라고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은 그냥 2,500달러쯤 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 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의 평균 소득의 돈을 벌었다. 그럼 얼마 되겠어요? 2020이 되고 2배를 벌었다 그러면 2,500달러가 되고 2배를 벌었다 그러면 5,000달러가 돼요. 3배를 벌었다 그러면 7,500달러가 되고 이렇게 평균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내 집단, 내 나라, 내 사회에서 평균서부터 어떻게 얼마가 나요? 파란색으로 나온 여기죠.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파란색으로 제가 원을 그린 거. 이거는 내가 잘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했거나 내가 더 남들보다 열심히 얘기했거나 내가 창의력을 더 발휘했거나 뭐 잠을 들자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가라고 생각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왜 베트남하고 다르냐? 2,500달러, 우리는 3만 달러고. 제가 태어나던 해 80달러하고 지금 3만 달러하고 달라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냐? 어떤 특정인이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에서 나와 같이 살아준 사람,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 또 나하고 같이 살은 나보다 뒷선 사람, 이 몇 세대에 걸친 사람들, 이 1959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약 한 60년간의 생활 동안에 저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저보다 이제 윗세대도 있고 아랫세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이 80달러가 3만 달러로 가 있는 거고, 제가 잘한 거는 3만 달러의 평균 중에서 얼만큼 벗어났냐 하는 거는 제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 됐어도 베트남에 태어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했으면 저는 세계 일주를 할 정도의 돈이 없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세 끼 밥을 먹으면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그저 저는 어떻게 돼요? 제가 이 나라의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한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평균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 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저력, 우리 사회가 갖고 있어서 노력한 것,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 20년이면 내 나이가 될 때까지 40년을 살아갈 거예요. 그 40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보다 높은 서열을 받을 수 있고 낮은 서열을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평균보다 높은 것은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이지만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소득을 갖고 더 낮은 사도를 갖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 중에 상당수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마시는 게 아니죠. 나하고 같이 살아준 사람들이 이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한 10만 달러 연봉을 받고 제가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큰 부담 갖지 않고 하루에 한 잔의 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하고 같이 살아준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보십시오. 돌려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있기까지 한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결과가 붙여서 여러분이 지금 나온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는 것의 상당수의 대부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과 같이 해서 되는 거지 혼자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 다시 이제 돌아가죠. 두 번째 얘기 이제 원리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스타벅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얘기는 기후란 참 중요한 것이다. 자, 건조지대의 사람들이 참 없다. 물이란 건 귀하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정글과 풍토병이 있다. 극지방 고산지대는 추위와의 전쟁이다. 우리는 사실 이제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 맛을 봐요. 여름엔 좀 덥고, 겨울엔 좀 춥고. 근데 이제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되면 따뜻해지고,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되면 또 시원해지고, 이런 이제 중위도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지역에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봅시다.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막. 이게 이제 제 사막을 보십시오. 이제 사하라 사막 왼쪽에 이제 보이는 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고, 오른쪽은 이제 낙타를 타고 가는, 제가 낙타를 타고 가면서 찍은 겁니다. 이 이제 낙타는 인도 사막에서 찍은 건데, 낙타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죠. 그럼 왜 낙타를 타겠어요? 낙타밖에 길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21세기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40도가 되는 날에서 더운데 이 보통 기분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위에서 사람들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궁핍하죠. 물 하나 얻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은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을 들어봤죠.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모래사장이 쫙 있는데 갑자기 이제 쭉 야자수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가지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걸 보고 좋아하죠. 가보죠. 마시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막에 가면 그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구정물 같은 물들이 이렇게 누런 물이 있는 걸 갖다가 영화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죽게 됐는데 물이 있다고 마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나오는 수돗물처럼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과거 사람들이 아라비아의 대상이라든가 아프리카의 상인들이 쫙 달 타고 갔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갔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연못같이 돼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운물도 그 옆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운물에서 나온 물을 먹으면 이게 맛이 없어요. 지금 우리 수돗물처럼 이렇게 이제 무미 이런 게 아니라 물을 마시면 거기서 이제 쾌쾌한 광물질도 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시고 싶지 않은 물이 나와요. 사막의 오아시스라서 계속 걸어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물이 나와서 좋다는 거지, 그 물이 맛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다 그래요. 이런 데서 생활을 한다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고생 무지하게 살고. 그럼 이제 더운 데가 어떻게 하냐. 이게 정글입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제 정글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언제가 한 10년 전에, 10년 더 된 것 같은데, 갔을 때 이제 정글 트레킹을 갔다 한 3박 4일 알다시피 이렇게 깔판하고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가면 이제 정글 속에 뭐 인디아나 존스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줄로 된 데 이제 딱 들어가면 나무 이제 무지하게 많고 벌레들이 벌벌거리고 그저 거머리들이 막 이렇게 몸에 들이붙어가지고 막 뜯어맞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살고 있고요. 높고 습도 이제 무지하게 높죠. 벌레, 야생동물 무지하게 많고요. 여러분들은 뭐 동물원에서 코끼리를 뭐 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글에도 코끼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박 며칠인데 산속에 들어갔다가 야외에서 자고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뭐 깔판 지금 짊어지고 가는 여기 사람 보이죠? 제 학생인데 뭐 지금은 모대학 교수입니다. 저 깔판 이제 깔고 뭐 잠자고 모닥불 피고 뭐 이렇게 한번 며칠 살고 나오고 그렇죠? 풍토병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말라리아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약 같은 거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약도 있고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봤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이제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노예무역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을 하는데 미 대륙에 이제 농사 인력이 모자라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삼각무역을 합니다. 흑인 노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 대륙에 갖고 가죠. 그럼 미 대륙에 갖고 가면 그걸 갖고 이제 사탕수수 설탕 중요한 게 이제 사탕수수니까 사탕수수를 이제 만들어요. 유럽들에겐 설탕이 없기 때문에 사탕수수는 주로 이제 더운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대륙에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갖다 팔면 유럽 대륙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아프리카로 와서 노예를 사다가 미 대륙에 갖다 주고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이제 당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뭐 미 대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삼각무역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사람을 팔다니 노예니 뭐 저쪽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유럽 사람들 나쁜 놈들 막 얘기를 하죠. 그건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그 노예 사냥이라고 그러죠. 노예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서 뭐 유럽에 미국에 데리고 갔냐 미 대륙에 갖고 가냐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대륙에는 워낙 풍토병이 많고 정글이 울창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충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항구 정도에다가 그 포트라고 그러죠. 요새를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무역하냐? 먹을 것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노예를 사들여요. 실제로 노예를 잡아들인 건 흑인끼리 하는 일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부족 대 부족. 그러니까 A 부족과 아프리카 대륙 내에 흑인으로서 A 부족과 B 부족이 살고 있는데 유럽인들은 이제 A 부족을 꼬시는 거죠. 야, 너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바꾸면 우리가 뭘 주겠다. 대포를 주겠다. 뭐 총을 주겠다. 뭐 이렇게 먹을 걸 주겠다. 그럼 이제 A 부족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가지고 B 부족을 이제 헌팅을 한다 그러죠. 그 당시에 말로. 사냥을 하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B 부족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유럽인한테 갖다 넘기는 겁니다. 그럼 유럽인은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거죠. 미 대륙으로. 이거 왜 그랬냐? 워낙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풍토병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백인들은 아프리카 대륙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니까요. 무슨 약이 훌륭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이 많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풍토병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정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글이 어떻게 되면 개발하기 힘들죠. 사람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사람만 살 수 있는 그게 이제 정글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막은 그래서 힘들고 정글은 또 이렇게 힘들고 그 사이에 또 그럼 산골은 어떠냐?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해발 2,500m에 있는 네팔에 이제 비가 좀 와요. 산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계단 신론을 만들죠. 이게 이제 네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이 계단 신론은 뭐 기계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랙터 같은 거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맣기 때문에 저 계단 하나의 폭이 기껏해야 뭐 5m, 10m 되거든요. 저 계단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있는 나무를 다 자르고 계단에다 뚝을 쌓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벼를 재배해서 그 나오는 벼를 갖고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나오는 거죠. 저 농사 지으려면 매년 어떻게 돼요? 뚝을 새로 쌓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힘들죠. 그 삶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식량의 양이 제한되니까 인구도 수도 제한되고 기계를 도입하려도 도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는 논 보세요. 우리 곡창지대라는 넓은 땅에서 기계를 넣어서 쭉 움직여서 하는 건데 여기는
좁기 때문에 한 계단의 기껏해야 폭이 5m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 내에 태어났고 그 땅덩어리 내에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데 한 과정에서 스타벅스를 마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합이 된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것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다. 자신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대는 얼마나 될까? 사회를 이제 변화 정도는 아니고 혁명적으로 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제 세대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 정도 나라를 만든 기적이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한 50대부터 70대, 80대, 제 80대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면 16세기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이 이제 할 때 포르투갈이나 뭐 스페인 정도. 일본의 이제 명치 유신이 일어나죠. 1860년대에 일어나서 2차 대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확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범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제국주의 시대에 큰 영토를 두고 싸움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시대에 살았던 일본이 세계를 갖다 점령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영국이라고 하면 18세기 산업혁명부터 1차 대전까지죠. 유년잭이 지지하는 나라라고 했죠. 영국이 국기가 지지하는 나라에 산업혁명을 설명을 해서 영국이 작은 나라지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제 기계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올 때도 대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을 수가 있게 되고 기관총이라는 걸 만들고 안 했으니까 자동화 시대가 되면서 1차 대전까지 영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산업화에 성공한 이후가 자원과 인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미국의 2차 대전 이후 시대죠. 지금까지 이 정도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갖다가 세계적인 나라로 융성했다. 뭐 여기 이제 뭐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고 몇 개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서너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후세대에게 너무 더 가고 이건 조금 이따 다음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를 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살만했나? 라고 이제 얘기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림인데 63년도에 이제 102달러가 돼서 우리가 이제 1인당 소득이 100달러가 처음 넘칩니다. 100달러가 지금 돈이 이제 한 11만 원인데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이 연간 11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니까 정말 가난했다, 소득이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우리 때들은 되게 어떻게 그때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죠. 예. 예. 지금의 50대들은 요때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저소득 국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돼?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만 달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이를 갖다가 일군 사람들이 바로 그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20대,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의 20대들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 20대 선진국에서 태어났죠. 보통 태어났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태어나니까요. 예? 여러분 지금 한 2000년이니까 이 정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한 15,000달러.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월드뱅크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뭐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다는 걸 기억하는 시대가 보통 여러분이 이 시대쯤 되잖아요. 이 근처쯤 되지 않습니까? 2015년 이후 여러분이 뭔가 기억을 하게 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시대. 그때 되면 이미 우리나라는 한 25,000불 이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진국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저 50대들은 지금의 베트남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 나는 항상 가난한 나라 쓰고 모든 걸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고 선진국 사람은 풍요하게 쓰지 뭘 이렇게 아끼자. 사고방식이 달라지죠. 둘이. 예. 가정에서도 이러하죠. 저도 우리 집에 이제 20대가 이제 3명이 저희 딸 셋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계속 전기를 끄라고 그러고 애들은 전기 하나 뭐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전기 스위치 우리는 뭐 집에 거실에 있다가 누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끄고 들어가라부터 시작해서 밤에 뭘 할 때는 끄고 라든가 텔레비 같은 거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렇습니까? 귀찮게. 누구나 다 있는 얘기예요. 종이 같은 거 버릴 때도 재활용하거나 할 때도 다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살게 됐냐면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 들어서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저소득층의 저소득 국가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에 거기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들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부자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걔들은 함부로 막 종이를 쓰고 우리는 어떻게 종이 한 장도 아껴 쓰고 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두 세대를 살다가 지금 바뀌었지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제 생활 습관을 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가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껴라 하는 부모와 뭐 이런 거 갖고 그렇습니까? 귀찮게 하는 자식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누가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50년대 이거 나온 사람들 지금의 한 75세에서 80세 되는 사람들이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여기서 쌀 배급 받던 시대고 지금은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던 시대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죠. 자, 그럼 이 세대에서 겪은 얘기는 얘기했고 그러면 제가 이제 포르투갈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치기로 하죠. 포르투갈은 이제 인도 항로를 개척해 70년 이상 차출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에 아시아에 와서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벌어가요. 왜냐면 이 당시에 1400년대요. 1400년대에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데 후춧가루가 없었습니다. 후추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에서 났거든요. 이쪽 지역. 그래서 이 후추가 유럽에 도착하려고 그러면 당시에 이렇게 육로로 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란을 거쳐서 이렇게 육로로 할 수.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같은 무게면 후추와 금덩어리가 이제 같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육로를 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대량 수송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들고 가든가 낙타에 태우든가 말에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낙타라는 게 자, 그걸 태우고 가는 과정에서 대량을 할 수 없었는데 이 바스코 다가마는 뭘 합니까? 배를 통해서 갔죠. 이렇게 배를 통해서 가니까 기간이 절약이 되고 대량 수송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10명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 100명 태우면 배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냥 된 거냐?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엘리케 왕자라 그래서 영어로는 헨리고 포르투갈 말로는 엘리케 왕자가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왕자이긴 하지만 이제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되는데 14세기에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인도양을 간다는 얘기는 모르는 데를 가는 거니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 이제 달나라를 가거나 화성을 가는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는 거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화성에 가려면 미국에서는 나사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나사라는 연구기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성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살아서 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주공학을 연구해야 되죠. 지구의 로켓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의 역학이라든가 저쪽에서 착륙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연구한 결과 수학과 컴퓨터가 총동원이 돼서 세계 최첨단 기술이 돼서 가는 거하고 같이 당시에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항해법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배를 보고 동서남북을 알아야 되고 나침반을 이용해서 이게 맞는지 지도도 없을 때 됐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야 됐으니까 그럴 때 엘리케 왕자라는 사람이 이제 포르투갈의 왕자가 되면서 세우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세우타를 갖다 여기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거 지브롤터 나서 아프리카 세우타라는 곳을 갖다가 1415년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우타에 이제 연구소를 세워요. 어떻게 연구소? 항해법 연구소. 지금의 미국의 나사와 같은 거죠. 그 항해법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당시의 상황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동력으로 로켓이라든가 엔진을 통해서 가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돼? 바람을 통해서 가고 해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노를 져서 큰 배를 져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바람이 부냐 기록을 해야죠. 언제 바닷물이 남북으로 흐르냐 동서로 흐르냐 이걸 연구를 합니다. 이게 1년에 4계절이니까 계속 매년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해서 찾아냅니다.
남쪽으로 바람이 불 때, 남쪽으로 바닷물이 흐를 때, 난류죠. 흐를 때를 찾아내서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데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정글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죠. 1415년에 세우타를 점령하고 항해법 연구소를 만든 다음에 1818년에 어떻게 돼요? 마데리아 섬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프 브랑코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서부에 있는 브랑코를 발견하고 케이프 베르데를 1446년에 발견을 하고 케이프 레드를 갖다가 우리는 1460년 얼마 걸리죠? 한 번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에 1년의 바람의 방향은 딱 한 번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가서 몇 달을 갔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고 있다가 다시 바람이 바뀌면 올라오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바람이 바뀐지 바뀐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크게 없던 시대였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쭉 가고 48년 자일의 강을 발견하고 1480년에 나미비아 해안에 도착한 다음에 드디어 희만봉에 발견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15년부터 시작해서 희망봉을 발견하기까지 1868년인가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88년이죠. 어떻게 몇 년이 걸려서 한 70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걸 발견하고 그리고 희망봉을 발견한 다음에 98년 인도 항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포르투갈이 인도 항로를 발견하고 포르투갈이 세계를 지배하게 했던 것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 개발과 노력의 결과지 그냥 되는 거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됐죠? 포르투갈은 인도 항로를 발견한 다음에 그 향료무역이라고 그러죠. 후춧가루하고 뭐 정향, 육두구 이런 걸 갖다가 유럽에 갖다 팔아서 엄청난 부국이 됩니다. 그래서 부국이 된 결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면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엘리케 왕자 상이 있어요. 사람 아다시 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도 아닌 왕자가 이 사람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가 이렇게까지 모신 건 거의 없죠. 우리나라 역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무슨 뭐 영조가 어쩌니 정조가 어쩌니 세종대왕이 얘기를 하지 그 왕자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의 어떤 왕보다 더 칭송을 받고 포르투갈의 어떤 왕보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태어난 곳은 별로 없는데 포르투갈의 북쪽에 포르투갈의 두 번째 도시인 포르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엘리카 왕자의 탄생지가 이렇게 박물관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커다란 동상이 있고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포르투갈의 성공 요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바스코 다가마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동방으로 오는 항로를 발견했고 포르투갈 영광이라 했지만 실제로 포르투갈 사람은 바스코 다가마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존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이제 가브리엘 호를 타고 어떤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모델이고 바스코 다가마 시작한 리스본의 이제 대성당입니다.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인도에서 죽죠. 인도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조그마한 성당에 그 유해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유해를 있게 되다가 몇 년, 여기서 몇십 년, 십몇 년인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 나중에 요 성당에서 시신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리스본에 있는 성당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세상을 해본 경제학자들의 질문으로서 제가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서 마저하기로 되겠습니다.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웬만하면 지겹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